운동 능력을 끌어올리는 건 사실 감이나 그냥 열심히 하는 노력의 영역이라기보단 과학에 가깝습니다. 에너지 공급부터 훈련, 피로 관리, 그리고 회복까지 이어지는 아주 정밀한 사이클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체 사이클을 숫자로,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알아보고 그 다음엔 훈련 효과가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위험 신호인 한계점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회복 방법은 뭔지 이 모든 과정을 데이터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연료입니다. 우리 몸이 단거리 전력 질주부터 아주 긴 장거리 달리기까지 이 모든 활동에 필요한 힘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캐나다 정부의 육상 연구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운동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사용하는 주 연료가 어떻게 확확 바뀌는지 보여주죠. 한번 보세요. 4초도 안 되는 폭발적인 움직임은 이미 몸에 저장된 ATP를 바로 꺼내 쓰지만 이게 4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과 지방산을 태우는 완전히 다른 유산소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운동에 맞는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모든 훈련의 진짜 시작점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몸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엔진이 있다는 겁니다. 단거리 달리기를 위한 폭발적인 힘을 내는 엔진이 있고 마라톤처럼 오래 달리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엔진이 따로 있는 거죠. 이 둘은 작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이 서로 다른 엔진들을 어떻게 잘 훈련시켜야 할까요? 체계적인 훈련이 과연 측정 가능한,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되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운동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게 진짜 효과가 있나? 그냥 기분 탓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는 뭐라고 말해줄까요? 여기 아주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2025년 응용과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주 동안 꾸준히 훈련한 달리기 선수들의 1차 환기 역치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 지치지 않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속도인데 이게 무려 9.4%나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심폐지구력의 지표인 최대 산소 섭취량도 4.6%나 늘었죠. 이건 그냥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명백한 숫자로 증명된 결과입니다. 이 첫 번째 숫자 9.4%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속도가 좀 빨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몸에 젖산이 쌓이기 시작하고 피로가 몰려오기 전까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페이스로 달릴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경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적인 변화죠. 그리고 방금 본 그 9.4%라는 놀라운 데이터 뒤에 숨겨진 철학을 이 한 문장이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빠르게 달리고 싶다면 빠르게 훈련해야 한다. 데이터는 바로 이 단순한 원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훈련 양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해 보니까요. 고강도 훈련이 60%의 선수에게는 VO2 max에 아주 큰 영향을, 나머지 40%에게는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이 차트가 보여주듯이 훈련의 강도가 핵심 변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위험이 따릅니다. 생산적인 스트레스가 오히려 해가 되는 그 임계점, 그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꽤나 충격적입니다. 연구를 보면요, 엘리트 달리기 선수의 경우 무려 60%까지 오버트레이닝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최고의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관리해야만 하는 그림자가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이 오버트레이닝을 방치하면요, 문제가 근육에서 끝나지 않고 뇌로까지 번집니다. 이걸 중추신경계 피로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가 지쳐서 근육에 제대로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근육통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버트레이닝은 일종의 경고등이에요. 보통 하루에서 사흘 정도 푹 쉬거나 가볍게 움직여주면 회복이 가능하죠. 하지만 CNS 피로는 시스템 전체가 거의 셧다운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열흘 이상,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럼 만약 이런 한계점에 도달했다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 메타 분석 자료를 통해서 어떤 회복 방법이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회복에 좋다는 게 정말 많잖아요? 마사지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럼 이런 유행들 속에서 데이터는 진짜로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말해주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걸 포레스트 플롯이라고 합니다. 근데 읽는 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이는 정 가운데 수직선 있죠? 이게 효과 없음을 나타내는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점들이 이 선의 왼쪽에 찍히면 냉수 침수, CIW, 그러니까 찬물 목욕이 더 효과적이란 뜻이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다른 방법이 더 낫다는 뜻이에요. 아주 직관적이죠? 아까 그 그래프에서 활동적 회복이랑 비교한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는 물론이고 전체 결과를 종합한 저 다이아몬드 모양까지 전부 다 기준선 왼쪽에 있었죠. 이건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근육통 회복에 있어서는 그냥 가볍게 움직이는 것보다 냉수 침수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분석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물론 다른 회복 방법들도 각자의 장점이 있지만 특히 운동 후에 찾아오는 그 지긋지긋한 근육통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냉수 침수만큼 과학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도구는 찾기 어렵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훈련부터 피로, 회복까지 전부 데이터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내 몸의 느낌 같은 건 다 무시하고 오직 숫자만 따라야 하는 건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는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지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를 보고 운전대를 잡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죠. 진정한 최고의 성과는 이 데이터라는 증거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신호, 바로 내 몸의 느낌에 귀를 기울일 때 나오는 겁니다. 데이터와 감각의 조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